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예. 예? 자,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질문은 이름만 오르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배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준우 기자, 네. 판결문의 핵심 뭡니까?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만들었고요. 또 요양병원까지 개설을 했는데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으로 그 만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한 2년 가까이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갔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재판부가 말이죠.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기소를 하고 공소장에다가 그 혐의를 적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혀 다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 거의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까? 아직 판결문이 제공되기 전이라서 이따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죄로 두 부분이 다 인정을 됐고 재판부가 한 발언을 보면 최 씨가 주도적으로 그 병원 운영과 이런 것들에 관여를 했고 또 투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 국가 기금에 또 그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형량에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콕 집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김성훈 변호사도 재판부의 일단 판결문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 사실을 100% 다 인정을 했다는 점이고요. 좀 일반적인 경우랑 다른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보통 구형량보다는 이제 선고형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검찰이 징역 3년형으로 구형을 했으면은 보통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3년형을 구형하고 3년형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책임 그리고 처벌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다 인정을 하고 이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요양급여 부정 환수, 부정수급, 부정수급에 따른 편취 이 세 가지가 연동돼 가지고 하나의 범죄로 다 세 가지 범죄가 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처럼 만들어서 허위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법인을 개선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의료법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장병원을 만들면은 보통은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의료인이 아닌데 이렇게 사무장병원을 만나서 요양급여를 가져갔으면은 이거는 거짓으로 사기로 편취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금액이나 형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관건이 됐던 거는 나머지 동업자와의 형평을 어떻게 보냐는 거였습니다. 한 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떤 동업자는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선고 내용이라는 거는 이 동업자들 중에서 일단은 이 피고인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늘 드는 궁금증이 이미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했잖아요.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그런 판결을 받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만 그때 빠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동업자들과 이 최모 씨가 각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채무
관한 각서인데 이제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의 각서인데 경찰이 당시에 이걸 근거로 그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 바람에 입건이 안 돼서 이제 수사가 안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보니까 꼭 그런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재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유죄에 이르게까지 된 것입니다. 예,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5년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제가 아까 검찰이라고 했는데 경찰. 예. 경찰 단계에서 채무 책임 면제각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공동 이사장이긴 했었는데 2014년에 바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나에게는 묻지 않는다. 책임 면제각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면책됐다라고 하는 건데 경찰의 당시 수사가 이렇게 보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오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네. 있고요.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장병호를 공동으로 개설한 사람들 사이에 그 중에서 한 명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면제하는 거를 동업자들 사이에서 약정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면제 받은 사람이 대외적으로도 사법적인 책임을 면하는가라는 게 결국 이 법률적인 질문인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사자들끼리 이제 합의한 내용에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각서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혐의가 된다. 이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당시에 이제 수사 내용 중에서 이 각서가 하나의 원인이나 하나의 근거가 됐을 수는 있지만은 그 각서만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무혐의 결정이 정당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 일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건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또 그의 수사 기록의 어떤 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당함을 재판부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재판부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재판부 판단은 존중은 하나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주할 이유도 도주할 곳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향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노력을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변호인은 도저히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치적 수사다. 그러면 정치적 수사에 의해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정치적 재판이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는 안 했어요. 법원을 혹시 비난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 네. 그러면서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네요. 그러면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 정도면 법정 구속하는 게 법원의 통상님 판결 방향인가요? 어떤가요? 이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이 가장 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징역 3년형이면 사실 선고형으로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일반 원칙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고인의 나이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선고하게 되고 소위 75세 정도 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완전히 동일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책임을 물을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은 이례적으로 구형량과 그대로 똑같은 선고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도 전혀 고려함 없이 바로 법정 구속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봤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에서 이 정도 나이의 피고인한테 도주 우려도 없는데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이례적인 것이 이례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 재판부가 판단한 판단이 얼마나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인단이 이제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아마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이가 고령일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느낀 거는 변호인단은 일단은 전혀 법정 구속에 예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대비와 준비를 안 해놨다가 법정 구속이라는 게 사실 좀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날 그냥 선고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입감 절차를 진행을 해버리기 그러겠죠.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두 번째 플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이유 등이 들어가지고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석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것도 사실은 실체관계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의 판결문이라는 기록을 한번 쑥 볼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애단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봤을 때 결론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과 이거는 1심에서 완벽하게 잘 판단을 했는데 조금 과잉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만약 후자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많고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면은 지금 잠깐 보석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봤을 때 좀 다툴 여지들도 많고 양형도 많이 부당하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애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석이 항소심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의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일응의 태도를 약간의 보여주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보석을 신청하면 그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일단 기록을 어느 정도는 검토한 다음에 결정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보석 신청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항소를 하자마자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뭐 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한편 이제 변호인의 전략상 보석을 신청하기 전에 한번 이제 1심에 대해서 강하게 다르게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항소 이유를 충실하게 내고 심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보석을 초반에 한다면은 재판부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보지는 못하겠지만요. 일단 재판부들도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 어느 정도의 이제 1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그것이 보석 결정 여부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이 시작이 되면은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정상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형사 구속 사건이면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쟁점이 복잡해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1심에서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그 엄중함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인식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 신청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1년 가까이도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대선 전이나 올해 말 안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구속 사건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는 양쪽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서 지금 필사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준희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지금 이 사건은 재판이 1심이 끝났는데 또 다른 재판도 또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는데 의정부지법에서 또 진행 중인 같이 또 의정부지방법원입니까? 네, 있습니다. 납골당 사업권이라는 그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여러 이제 고발인들이 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납골당 사업권을 좀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두 차례
무혐의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 사건이 아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잔고 증명서 위조, 네, 사문서 위조 혐의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예. 다른 건이고요. 예. 경기도 성남의 땅을 매입할 예. 때 그때 이제 통장에 잔고가 없었는데 347억 원 정도가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저 두 번째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다. 이게 한 차례가 아니고 벌써 두 번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작년 이제 겨울 연말쯤에 예.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났고 검찰이 다시 한번 재수사 요청을 해서 다시 해서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예. 그 서울중앙지검 이제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3부에서 한 번 더 재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실이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찰이 두 번이나 이거는 혐의가 없다. 혐의 없음으로 해야 된다. 재판에 넘길 필요도 없다라고 의견을 올리는데 왜 검찰이 또 들여다봐라, 또 들여다봐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이례적인 일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예. 보통 불송치하고 이러면은 이제 가만히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건이 좀 특별하고 또 유력 대선 주자인데다가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어떤 이제 결론을 매듭지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뒤에 그 따라오는 부담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했을 것으로.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형사 사건에 말이죠. 경찰이 한번 살펴보고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올리면 통상적으로 검찰은 그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한 번 더 살펴보라 해서 다시 살펴봤는데 그래도 혐의 없음인데 또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면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 요구를 두 번이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총론적으로 한번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들을 딱 적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예. 두 번이나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로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찰이 만약에 저렇게 되면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로 오게 되면 어쨌든 다시 또 보고 또 올려야 하고요. 만약에 보안수사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도 있고요. 그냥 송치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바뀌었죠. 예.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적어도 경찰의 결론을 일단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경찰로서는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방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자신들이 했던 결정이 조금은 예. 잘못됐다라고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 보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로 혐의점을 찾으기 위한 보안 수사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경찰이 첫 번째 했던 불기소 결정,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던 결정이 타당했다라는 것들을 또 보강해 가지고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장모 최모 씨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누구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했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장모와 관련한 이 질문을 저희가 찾아봤더니 지금 잔고 위조 사건, 사문서 위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배준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답변하는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 의원님,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아까 박진아 검사라고 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저 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니까 나하고의 연관성이나 관련성 그런 거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의 장모 또 부인 이런 의혹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 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와의 관련성, 내가 직접 연루된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선을 긋고 있고 아까 나왔다시피 이게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앙지검에서도 진행 중인 그 배우자 김건희 씨 사건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기소 여부가 아직 판단은 안 됐지만 기소가 되고 또 추후에 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직접 또 입건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 수사와 기소 상황에 따라서 오늘 그 윤 전 총장이 말했던 법과 그 원칙대로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왜 동업자들은 다 기존에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만 그때는 뭐 혐의 없음, 책임 면제 각서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물론 항소심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항소심 결론을 보고 항소심까지 항소심까지 이제 결론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기록은 다 안 봤지만은 이 내용을 추정해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논리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무장 병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줬을 뿐이고 자금을 빌려줬다가 소위 말해서 담보 목적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려고 일정한 직위를 받았을 뿐이지 병원 개설 운영 자체는 직접 관여를 안 했다. 그래서 무혐의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 면제 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중에 하나의 어떤 단서에 불과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일정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수사 과정 자체에서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또 다툼의 여지가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명백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어떻게 경찰 단계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가.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게 인정이 된다라면은 무혐의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면제 각서만으로 이제 무혐의가 되는 건 그건 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그 담당자들이 있었고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뭐 다만 이제 그 당시의 사정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직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의 적정성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부적정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가 개입됐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항소심 판결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네. 이제 그때 왜 2015년인가요? 그때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을 그때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유력한 대선 주자의 가족 장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유력한 대선 주자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 어쨌든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강조했던 내용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편취한 요양병원 수급비 반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이 판결문을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고요. 변호인도 뭐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은 밝혔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모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해 주는 것.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주말과 휴일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갈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이완되고 또 7월 들면서 활동량이 느는 등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염자가 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나들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 무엇보다도 마스크 쓰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 속삭임으로 행복해 주는 것 그대만 밝혀줄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